여보세요, 임 변호사님? 예, 예. 예, 예.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강의 들을 준비 다 돼 있고요. 예. 예, 거기 저 새벽 2시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적게 들리네요. 근데 뭐 제 얘기는 들을 필요 별로 없으니까. 예, 예. 어찌됐든 여기 저 강의 들을 준비가 다 돼 있고, 여기 예, 여기 현장 상황 좀 우선 사진으로 보내드릴게요. 이게 이쪽은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예, 예. 자,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제가 지금 조금 잘 들리게 하려고 마이크를 이어폰을 꼈는데요. 네. 지금 제가 드리는 게 괜찮나요? 너무 울리거나 이러진 않나요? 아니요, 지금 음향은 좋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예, 다 괜찮다고 네. 합니다. 예, 예. 지금 그리고 제가 옆에 사진으로 지금 학생들은 못 봤어요. 예, 그리고 옆에 그 파워포인트 제가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넘겨달라고 하면 제가 곧바로 이렇게 넘겨드릴 거예요. 예. 예. 일단 제 얘기가 잘 들린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인사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저한테 안 들리시죠? 예, 예. 미안합니다. 예. 제가 마이크를 가져왔어야 아니요, 됐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헤드셋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럼 일단 뭐 바로 시작을 할게요. 예, 예. 그 PPT란 업무상 재해 사건 그 PPT를 띄워주셨죠. 네. 예. 먼저 반갑습니다. 저는 바놀림에서 활동했던 임다운, 뭐 지금도 사실 바놀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좀 멀리 나와 있긴 하지만. 임다운 변호사고요. 사실 뭐 교수님께서 좋은 기회 주셨는데 이렇게 멀리서 인사드리기도 좀 죄송하고, 이게 2시간 반인데 가끔 여기가 제 지금 집에 있는데 여기 지금 미국 휴스턴이에요. 인터넷 끊길 때가 있어요. 한국보다는 인터넷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중에 사고가 없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잘 들린다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삼성전자 희귀전 업무상 재해 사건 케이스를 일단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2013년 5월 달에 제기된 사건이고 2017년에 끝났어요. 결국에 이제 고법까지 다 소송에서 끝난 사건인데, 사건을 처음 맡았을 당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2013년 3월에 2013년 2월달에 일본을 졸업하고 그해 변호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2013년 5월달에 이 사건과 같이 세 사건을, 그러니까 그 바놀림에 들어가서 상대소송 세 사건을 같이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저에게 변호사로서 처음 맡았던 사건이에요. 이거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삼성 백혈병 문제가 이미 2007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이 직업병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지만, 백혈병, 그다음에 림프종을 포함한 이제 혈액암 외의 암, 그리고 암이 아닌 어떤 다른 희귀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이제 새로운 싸움이 막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직까지 인정된 사례가 없었고, 뭐 희귀질환이 아니더라도 이제 혈액암이 아닌 뭐 난소암이나 그다음에 뇌종양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인정된 사례가 없이 계속 이제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이랑 법원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한테도 이런 사건이 하나가 맡겨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막막했던 상황이고, 또 변호사로서 첫 사건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게 느껴졌겠어요. 갑자기나 이제 반도체 부정이나
질병에 대해서 전혀 그 전문 지식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근데 또 제가 이제 간호림 소속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사건을 가리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물론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맡게 된 사건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넘겼습니다. 일단 A의 업무 이력 및 발병 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게 지금 화면이 제대로 넘겨지고 있는지를 그냥 이제 살펴보자 그 페이지 수를 가끔가끔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그게 혹시 아니면 잘못됐다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A의 업무 이력을 발견이니까 원고에 보면 이제 소정 씨라고 되어 있죠. 이준성 씨라는 분이 저희가 가명을 쓴 건데 그 당사자가 원해서 여기 강의에서 그냥 A 씨라고 얘기할게요. 2003년 2월달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고 반도체 생산라인 오퍼레이터로 근무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2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 근무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런저런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다가 2005년 2월달에 퇴사를 했죠. 왜 이분이 2년 만에 퇴사를 했냐면 사실 그 퇴사를 할 당시에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했던 게 아니라 이분이 입사를 했을 때 이미 그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에 들어가셨던 거였어요.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학비가 마련이 되자 이제 퇴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원했던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 입학한 그 해의 4월 달에 이제 거의 뭐 입학식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각종 이제 수치 이상이 드러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시력이 저하되고 팔다리 감각이 저하되고 안면 마비가 오고 언어 장애가 오고 이런 각종 다양한 증상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왔지만 사실 병명을 진단받지 못했어요. 이분이 가발성 경화증이다라는 그 희귀질환 진단을 확진받기까지 무려 3년이라는 처음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는 희귀질환의 경우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희귀질환이라는 것이 환자 수가 적고 치료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 의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저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원인을 못 찾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확진을 받았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2011년 7월 달에 그 요양급여 신청, 간호림이랑 같이 산재보상 신청을 접수를 했는데 일단 업무상 질병 인정 절차 일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혹은 유족급여를 신청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이 재해조사라는 게 결국에는 그 노동자가 신청한 대로 실제로 이 뭐 질병이나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죠. 그런데 이 반도체 직업병과 같이 사업장이나 질병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적으로 조사할 역량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전문 자문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같은 기관에다가 역학조사라는 걸 의뢰를 해요. 그러면 이 3보연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이 이제 공단의 재해조사 결과로 대체가 되는 거죠. 일종의. 그렇게 이제 조사가 맞춰지면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는 데서 업무상 질병 여부, 그러니까 이 질병과 관련이 있는 점을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대로 사실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궁금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게 이 3보연 역학조사 보고서라는 게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거의 대체되다시피 해서 들어가는 조사이고 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사업장에 갑니다. 그래서 사업장 현장 조사도 하고 대자 면담도 하고 그 동료들도 만나고 사업도 만나고
회사가 될 자료도 받고 자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노출평가도 하는 그러니까 사업장에 가는 모든 환경을 조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업무상 질병 인지 않기, 그러니까 질병의 업무 관련성,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이걸 재해 노동자 측이 직접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 책임은 재해자 측에 있다. 여기까지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이제 워낙 문제가 많이 돼서. 그런데 그렇다면 마치 그 재해자 측이 사업장을 들어볼 수도 있고 사업장 측에다가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그분들한테 있는데 그분들이 그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진 않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사업주에게 어떤 자료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권한도 없어요. 그냥 입증 책임만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조사를 누가 하느냐? 산부연이 하는 거예요.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문제 제기할 때 노동부에서 계속 반박을 하는 근거가 우리가 다 조사해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사실 국가기관이 알아서 다 면밀하게 조사를 제대로 하면 재해자 입증 책임이라는 것이 이렇게 논란이 될 여지가 없죠. 근데 문제는 그 조사 자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3번의 역학조사라는 것이 재해자 측 입장에서는 자신의 업무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리다. 그래서 모든 업무상 질병 사건에서 이 역학조사 보고서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이 사건에서 마찬가지였죠. 그렇습니다. 3번 역학조사 보고서라는 걸 일단 기억해 주시고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을 들고,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행정 심판 같은 거죠. 그러니까 행정 처분을 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다시금 이제 검토하도록 하는 건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거치고 나서 행정소송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처분이 재해자 측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면 이 처분을 들고 법원으로 가는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산재소송이에요. 그래서 산재소송의 정식 이름은 근로기재공단의 요양불식민 처분 취소소송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행정소송이죠. 그래서 이제 뭐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산재소송에서 삼성과 직접 싸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 돼요. 그런데 삼성의 경우에는 이 반도체 직업병 사건이 처음 나왔을 때 직접 소송에 개입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소송 당사자는 아닌데 소송법, 민간소송법을 공부하시면 이제 소송 참가라는 제도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존 참가라는 것을 써 근로복지공단 측에 삼성이 붙는 겁니다. 붙어서 직접 이제 소송에 들어와가지고 뭐 변론을 하는 거예요. 삼성이 들어오면 거의 삼성이 혼자 하니까 근로복지공단은 빠집니다. 그리고 삼성은 직접 개입을 했고 이 산재소송에서 사측이 이렇게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사실 좀 이례적인 것이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의 소송 참가는 2014년 3월 달에 이제 권은 대표가 뭐 기자회견하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다 철회가 되긴 했는데, 뭐 뒤에 보시겠지만 이 사건에서도 철회한 이후에도, 소송 참가에서 빠진 이후에도 소송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왔어요. 그런 문제는 계속 되어 있었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은 2011년 7월에 신청을 했고, 2012년 4월에 처분이 나왔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페이지인데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배포된 그 교수님께서 나눠주셨을 그 원고에 법령이 적재되어 있는데 내용이 좀 복잡해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업무 환경의 유해성과 업무와 질병의 의학적 관련성 이 두 가지를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업무 환경의 유해성을 조금 보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 취급 노출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그 취급 노출이 상당했느냐, 그러니까 질병에 기여할 정도였느냐, 그것이 이제 업무 환경 유해성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확인된 업무 환경이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이학적으로 인정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요건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합쳐가지고 질병의 업무 관련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질병과 업무의 뭐 상당 인과관계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드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법령이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법률 요건이 되는 거죠. 현재 보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러한 요건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도 소송을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과연 A 업무 환경이 어땠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것을 입증해내는 게 제 첫 번째 과제였죠. 반도체 생산 라인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 텐데, 크게 웨이퍼 가공 공정과 조립 공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웨이퍼 가공, 조립 공정 각 사이에 이렇게 확산, 포토 시각, 뭐 후면 연마 웨이퍼 세부 공정들이 또 있습니다. 이걸 거쳐서 여러분들이 뭐 가령 컴퓨터를 열었을 때 보이는 그 까만 반도체 칩을 생산해낼 수가 있는 건데,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래 보이는 이제 동그란 그 판 있죠. 저기 실리콘 판, 웨이퍼라고 부르는데, 이 웨이퍼에다가 화학물질 층을 만들어서 거기가 이제 마스크를 덮어요. 네. 그래서 판화의 원리랑 비슷하게 그 마스크 위에다가 빛을 떼가지고 그러니까 마스크 회로도가 새겨진 마스크를 웨이퍼 위에다 씌우고 나서 그 위에다가 빛을 씌우면 빛이 마스크에 이제 회로도가 그려진 부분과 안 그려진 부분이 선별적으로 다르게 빛이 투영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그 밑에 있는 화학약품 층에 작용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웨이퍼 판에다가 그 회로도와 같은 그림을 새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로도가 이제 찍히는 거죠, 그 판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또 화학약품 층을 또 만들어내고 그 위에다가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되게 미세한 회로도를 겹겹이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이 이 웨이퍼의 단면부인 건데, 단면을 엄청 확대한 거겠죠.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구조의 막이 계속 쌓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잡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쌓아 올려지는가, 그 반도체 칩의 어떤 성능 용량을 결정하는 거라고 해요. 네.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웨이퍼 가공 공정이라면, 이것을 일부 칩 조립 공정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보는 그 네모난 반도체 칩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다리도 붙이고 몰딩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도 하고 이러면서 반도체 칩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화학 물질이 투입이 된다는 거죠. 이런 반도체 생산 라인의 비례성이 어떠냐 넘겨주시면, 지금까지 나온 그 공식적인 뭐 자료,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뭐 대표적인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취급되는이죠. 사업자로 취급되는 화학제품의 평균 27.8%가 시급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한 라인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에 뭐 20여 개 라인이 있다고 하는, 그 중에 한 라인에서 평균적으로 뭐 적게는 200대 초반, 많게는 300개가 넘는 정도의 화학 제품이 취하가 된대요. 근데 그것 중에 27.8%가 CMR 물질. 그러니까 CMR 물질은 발암 물질, 생식독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이 세 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인체 독성이 있는 유해 물질 대표적인 거 세 가지, 가장 독성이 큰 거 세 가지를 말할 때 그냥 CMR 물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독성이 큰 유해 물질이 한 30% 가까이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고서는 이제 2009년에 나온 건데, 실제로 이제 아르신과 같은 유독세가 나오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포토
공정에 사용되는 감감대라는 화학 물질에서 이 벤젠이 백혈병의 원인 물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검출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리놉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는데, 이 크리놉은 뭐냐면 반도체 칩이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공간을 우리가 크리놉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이제 앞에 보여드렸듯이 되게 세밀한 그 회로도를 쌓아 올리는 공정이다 보니까 미세먼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작업 공정을 관리하는 핵심인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미세먼지라는 것은 반도체 칩에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도, 즉 외부에서, 그러니까 공장 밖에서 들어온 먼지 혹은 사람이 인체에서 나온 먼지,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공정 설비 내에서 발생하는 먼지, 유해물,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관리하는 것이 클린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린룸이라는 작업 공간에서는 외부에서 투입되는 먼지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환기 시스템이 좀 특이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외부에서 공기를 깨끗하게 헤파 필터라는 걸 통해서 깨끗하게 걸러서 들어온 그 공기를 내부에서 계속 순환을 시켜요. 그러니까 환기라는 게 원래 바깥에 있는 공기랑 안에 있는 공기를 계속 이제 대체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클린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번 깨끗하게 들어온 거를 계속 순환을 시킨다. 그래서 발생한 문제가 공정 내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이 계속 안에 겉돌겠죠.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세부 공정에서 나온 물질이 저 멀리 있는 D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작업하지 않는, 자기 담당 공정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 작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클린룸의 그 위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는 사실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 판결문에도 언급이 되어왔고요. 자, 이런 식의, 다시 말씀드려서 원체 유해한 화학물질을 쓰이는 것이 반도체 생산 라인이고요. 그리고 이 유해 화학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뿐더러 클린룸의 특성상 제대로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는 공간이 반도체 생산 라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게 이제 2007년부터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이루어졌잖아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안전한 산업이다, 위험이 없는 산업이다라고는 얘기 못해요.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 삼성과 같은 기업은 성정무해한 산업이고, 어떤 산업도 안전한 산업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말 못할 겁니다. 네. 사실 근데 그렇게까지 그러한 상황이 오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렸고, 지금은 이제 이런 위험성들이 많이 드러난 상황이라는 거죠. 네. 넘겨주시고요. 7페이지 보시면, 앞에 말씀드린 건 반도체 생산 라인 일반에 대한 말씀인 거고, 이거는 이제 이 사건 A가 근무했던 곳을 보는 거예요. 제가 원고에 보니까 이 카파를, 이거 스펠을 잘못 줬더라고요. 카파라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카파라인이 말뜻이 뭐냐면, 이게 구리를 뜻하죠. 이 카파라는 게. 그러니까 원래는 반도체 배선을 알루미늄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 구리로 대체하자. 근데 이제 이 배선 물질을 바꾸려면 여러 가지 이제 공정에 있는 조건을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공정 조건을 개발하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공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는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산 라인이 아니라 그러한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여러 공정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린 클린, 애칭, 이제 시가, 포토 공정, 그 다음에 메탈, CNT 이런 공정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웨이퍼 가구 공정에 존재하는 세부 공정들인데, 이런 것들이 보통 굉장히 넓은 공간에 이제 크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카파라인은 좁은 공간에 이러한 세부 공정들을 다 밀집시켜놨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구리배선을 이용한 새로운 생산 기술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최적화되는지,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장 좋은 칩을 만들어내는 그 레시피를 개발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A라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다른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업무 환경보다도 조금 다른 면이 있었어요. 예컨대 밀집한 곳에, 그러니까 세부 공정이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다. 이것은 그 각 공정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물질로부터 동시에
노출될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추정케 하죠. 그리고 실제로 각 공정에서 쓰는 물질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분은 그 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그 삼성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화학물질, 그러니까 이 카파 라인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목록만 따져도 한 60종 정도가 됐어요. 굉장히 많은 양이었거든요. 그 정도 원체 화학물질을 다양하게 많이 쓰고 거기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미세하게 여러 가지를 조정해가면서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수동 작업이 많아요. 원래는 세팅된 레시피를 공정에 돌려가지고 공정이 이제 자동적으로 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는 그 레시피 자체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미세하게 조건을 달리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기계가 자동으로 하는 일을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이 많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반도체 공정 내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맡은 직책을 크게는 오퍼레이터, 작업자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도 뭐 설비 엔지니어, 공정 엔지니어 이렇게 나오는데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근데 카파라인에서는 보통 엔지니어가 하는 일을 오퍼레이터가 했다. 가령 그 공정 내에 화학약품이 떨어지면 화학약품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기도 하고 어려운 작업이기도 해서 원래는 그게 엔지니어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오퍼레이터가 다 했대요. 왜냐하면 그것을 바로바로 교체해서 바로바로 또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후화 설비를 썼대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일반 공정에서 쓰다가 낡은 오래된 그 설비를 가져와서 여기서 테스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레시피를 만들 때는 그렇게 좋은 설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 설비가 노후화되어 있었다. 이런 특성들을 가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제가 반도체, 그러니까 이 사건 제자 A의 동료,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과 관련돼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한 A의 업무 환경이에요. 다음 넘겨주시면 8페이지 보시면 그 이상을 밝혀내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일단 재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업무 환경의 유해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그 원고에는 자세하게 써놨는데 가령 이런 말도 나와요. 재해자는 직접적으로 홍물질을 취급한 사실이 없다. 사실 그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내주했어요. 문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물질이 으로 노출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다 내부에서 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그렇게 화학물질 냄새를 맡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회사는 삼성은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진술의 기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라는 걸 하죠. 근데 그 조사 자체가 너무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노출 평가를 하거나 분석 이런 게 전혀 없었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했다. 그리고 재해자 측이 주장할 유해 요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송 과정에서 자료가 부족하니까 그 법원에서 재판부에 증거조사를 신청하죠. 그럼 그것이 채택이 되면 재판부가 해당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삼성이나 고용노 등거나 이런 데다가 사실 조회랑 문송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안 내놓는 거예요. 그 회사가 이제 가령 이 사업장 내에 유독가스 노출 감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감지 시스템과 관련된 자료를 좀 달라. 못 준다고 그래요. 영업비밀이다. 사건과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안 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의성 화학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보니까 영업비밀 성분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알려줄 수 없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비슷하게 나왔는데 고용노동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2013년에 이 원고가 일했던
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이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이 진단한 결과가 기재된 보고서를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좀 달라. 법원이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줄 수 없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삼성은 물론이고 정부조차도 자료를 은폐를 했죠. 그런 상황이 사실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2013년에 시작해서 2007년에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소송이 가장 길었던 가장 큰 원인이 사실 그런 과정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요면 이게 회사가 삼성이 되게 고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주기 싫으면 바로라도 못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다음 절차를 밟을 텐데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한 두세 달 있다가 답변이 옵니다. 줄 수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세 달이 필요해요.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심지어 답변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막 독촉을 해요. 그때 가서야 우리 이거 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네.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따로 뽑았던 이유가 제가 오늘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기록을 보다 보니까 이 그림이 다시 떠올라서 다시 보게 됐는데요. 입증자료 부족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가장 더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작업 환경 측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그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논란이 많이 되면서 지금도 사실 소송 중인 사안인데 이게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한 190여 종의 유해물질 목록을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 물질 중에 하나라도 노출될 수 있는 사업장 내에서는 그 물질의 노출 여부, 노출 정도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해요. 그게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사업법상. 그 보고서를 노동자들한테 공개해야 하고 그 보고서를 노동부에다가도 보고해야 돼요. 이게 작업환경측정 제도인데 그 결과가 기재된 거를 이제 그 작업환경측정 결과, 줄여서 작측 보고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직업병 피해를 주장하는 노동자의 작업 환경, 특히 화학물질 노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입니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직업병 사건에서 이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삼성 반도체 직업병 사건에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보시는 이 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다시 말해서 삼보연이죠. 근로복지공단의 전문기관의 삼보연이 역학조사를 할 때 이 보고서를 먼저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회사가 이런 표를 하나 딱 낸 거예요.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라는 거는 산업법상 그 형식과 내용이 정해져 있는 보고서예요. 삼성과 같은 큰 사업장에서는 이게 최소한 한 5, 60페이지는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달라고 했더니 이 표 하나만 달라고 내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소송 중에 삼보연한테 질문했어요. 이 표만 본 거냐? 아니면 이 표가 표에 출처인 보고서 원문을 본 거냐? 삼보연이 표만 봤대요. 그 상황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표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측정 일시가 2004년 상반기라고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건 A가 근무했던 시기는 2002년부터거든요. 그럼 2002년이랑 2003년 건 어디 있느냐? 없어요. 그 다음에 U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U라인에 그 원부가 근무했던 카파 공정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럼 유동의 웹 공정인데 웹 공정은 그 습식 식각 공정을 의미하는 건데 반도체 용어로 이게 원부가 근무했던 카파 라인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 표만 보면. 그 다음에 공정이 그 웹 공정과 포토 공정만 나와 있어. 근데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원고가 담당했던 공정은 더 다양하거든요. 그럼 다른 공정에 대해서 어디 갔냐?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물질만 놓고 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제출한 화학물질 목록만 뽑아봐도 한 60여 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작업환경측정 계산품 물질은 더 많은데 한 20여 개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것만 제출한 거예요. 그다음에 저 혼합 유기용제라는 건 도대체 뭐냐? 저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작측 보고서에. 유기용제가 어떤 유기용제인지를 쓸 게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냥 이렇게만 썼어요. 이걸 놓고 이제 측정치가 낮았다라고 얘기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자료였어요. 그런데 삼보연 보고서에 버젓이 이 내용을 이제 기재를 하면서 이 자료를 보니
재해자는 화학물질의 노출 별로 안 됐더라.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지어놨고, 그 다음에 작측 보고서 이 공비 여부가 논란이 됐을 때 삼성 측의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는 직업병 소송에서 법원이나 재해자 측이 요청할 때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때는 이미 그 작측 결과를 다 제출하고 있었다. 이미 다 공개하고 있었던 자료다. 다만 이것을 제3자가 달라고 하면 이게 영업 노출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회사가 지금까지 제출해왔다라고 했던 자료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출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자료를 내놓고 지금까지 공개됐던 자료다. 이렇게 말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를 놓고 보면 회사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한 3보연 근로복지공단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분은 따져 물었어야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넘겨주시면 10페이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업무를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에 대한 것인데 그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질병은 특성을 놓고 일단 중추신경계 질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이 중추신경 세포인데요. 우리가 이제 전깃줄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전깃줄에도 전선이 있고 그거를 감싸는 피복이 있잖아요. 신경세포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신경물질이 전달하는 그 통로가 되는 선이 있고 그것을 감싸는 절연체 역할을 하는 이 수초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축색을 돌고 있는 저기 동그란 게 이제 수초라고 부르는데 다발성경화증은 뭐냐면 저 수초라는 게 벗겨져 나가는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발적으로 그 탈수초 현상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추신경세포에 뭐 이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중추신경계 질환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그것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인체 면역 기능이 정상적인 세포에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면역 기능이라는 게 외부에서 이제 그 소음질이 들어오면 그것을 공격해서 없애는, 그래서 그걸 이제 면역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체 정상적인 세포에 반응을 해서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뭐 손상이 생기는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희귀질환이에요. 원고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을 텐데, 국내 입원율이 10만 명당 3.5명 정도 불가해요. 우리나라의 이제 보건복지부가 희귀질환 관리센터인가요?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따로 이제 관리하는 희귀질환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평균 발병 연령이 한 40 가까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원고는 20대 초반에 이병에 걸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일반적인 발병률이 10만 명당 3.5명이라고 했는데 20대 발병률은 훨씬 더 낮죠. 10만 명당 1.4명 이렇게 됩니다. 이런 질환인데 넘겨주시면 11페이지 플림이 이 다발성 경화증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런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병호 굉장히 희귀한 질환인데 우리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만 3명 있었던 거예요. 삼성 반도체 LCD 사업자에서. 그리고 이분들이 다 그 반도체 LCD 생산 라인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라는 게 있고, 클린으로 근무를 하셨고, 교대 근무를 하셨고, 일기공대로 직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업무상의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게 줄여서 보통 MS라고 부릅니다. 다발성 경화증. 이 MS라는 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40세 정도가 됐을 때나 조금 질병이 나오는 그런 병인데 20대 초반에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ABC 분들 이제 우리가 제보됐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뭐 소송에서 주장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고요. 참고로 이 사건 원고가 A고 나머지 BC는 다른 분들인데 BC도 다 소송을 하셨어요. 제가 소송 대리인이었고 이 ABC 사건이 서로 이렇게 굉장히 얽혀 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죠. 어떤 사업장에서 희귀질환이 여러 명이서 나왔다. 그러면 그 자체가 사실 성과 업무함과 관련성을 주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됐죠. 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희귀질환이 다른 분들한테서 또 나왔다. 그 공장에서 근무하셨던 그런 주장을 저희가 했던 거죠. 좀 들으시고요. 12페이지 보면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외에 이제 이 질병의 발병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연구 자료들을 주장을 했죠. 그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는 대개 역학 연구라는 걸 통해서 밝혀지는데 이 역학 연구의 뜻이 그렇습니다. 뭐 인구 집단에서 질병의 분포 양상과 그 분포 양상을 결정하는 원인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담배랑 폐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흡연이 폐암에 영향이 있었느냐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흡연 집단과 비흡연 집단 사이의 폐암 발병률을 보는 거예요. 혹은 폐암 발병자와 폐암 비발병자의 흡연 이력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병의 원인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런 연구를 역학 연구라고 하고 연구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의 원인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사실 필요하죠. 연구 자체가. 그리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그 표본 집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특정 질병의 원인을 밝히려면 그 특정 질병에 걸린 분들이 일단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의 이력을 비교해야 되니까. 개체수도, 그러니까 연구 대상 개체수도 많아야 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희귀질환이라는 게 발병자가 적은 질환이 희귀질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학 연구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희귀질환은 발병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발성 같은 경우에는 희귀질환 치고는 상당한 역학 연구 경험을 썼어요. 특히 이 유기용제 노출, 유기용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면 알코올, 그냥 흔히 말하는 알코올,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보통 알코올 얘기하는 게 유기용제인데 뭐를 이렇게 씻어내고 닦아내고 닦아내서 뭐 얼룩을 지우거나 화학물질 씻겨내고 이런 화학물질을 보통 유기용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러한 유기용제에 노출되는 것이 다발성경화증과 관련입니다. 혹은 교대근무, 특히나 10세 이전에. 그러니까 교대근무라는 게 그 밤낮이 되게 불규칙하게 변동이 일어나는 근무 형태잖아요. 낮에도 근무했다가 밤에도 근무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20대 이전에 교대 근무를 하면 그런 인구 집단 내에서는 다발성경화증 발병률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들도 꽤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자외선의 노출 부족, 그러니까 자외선 노출 상황에서 오래 있으면 햇빛을 덜 받으면 질병 위험이 증가한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이사건 원고에 이거 관련이 있었죠. 유기용제 취급을 수습했고요. 일하면서. 그 다음에 교대 근무를 20세 이상 못했어요. 그다음에 자외선 노출 부족은 그 클린룸이라는 작업 환경 자체가 그런 공간인 거예요. 클린룸은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거기 창문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노출 부족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어요. 피고치 발표는 뭐냐? 그러한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다. 근데 이 주장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학 연구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필요하고 개체수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희귀질환일수록 역학 연구라는 것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려면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다는 것은 이만 역학 연구의 일반적인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과연 담배와 흡연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잘 없죠.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역학 연구 중에는 담배와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이 부인되는 역학 연구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역학 연구라는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자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다라는 것은 원래 역학 연구가 그렇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피고 측은 실제로 이 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확립된 견해가 그러니까 다른 견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피고 측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건 근로복지공단의 뜻인데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얘기한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비교되냐? 모든 희귀질환은 직업병이 될 수 없다. 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주장이었는데 이 사건에서 계속 피고 측은 이 주장을 가장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소송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산업 위험이라는 건 알겠어. 그리고 원고가 일했던 그 공간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소송에서는 그러한 추상적인 위험성만으로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고가 실제로 어떤 물질을 취급했고 그 물질에 어떤 유해 성분이 있으면 거기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유해성을 특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병과 그 특정 물질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 근데 그게 연구성의 한계로 막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노출 물질 밝히지 못하는 건 자료를 안 해놓으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삼보연이라는 것도 조사를 엉망으로 해놓으니까, 우리는 따로 조사할 수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그 업무 환경의 유해성 측면, 특히 이제 입증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상황을 사실 이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겪었죠. 그때 발생한 게 입증 책임의 문제죠. 입증 책임이라는 게 법률 용어를 풀면은 요중 사실 진위불명일 때 그에 따른 불이익을 누가 지냐 이렇게 얘기하죠. 소송법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는데 다시 말해서 업무 환경의 유해성이나 의학적 관련성과 같은 요중 사실이 결과적으로 입증이 안 됐다라고 결론이 나왔을 때 그거에 따른 불이익을 누구한테 지울 것이냐 일종 결과 책임이죠. 재해자 입증 책임이라는 말은 그것을 재해자에게 주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업무 환경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업무 환경은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라는 게 일종의 한전성의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 물질을 특정하지 못한다. 혹은 그 노출 상황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 결과는 우리가 불이익을 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재해자 입증 책임이에요. 그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죠. 예부터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해왔고, 국가인권위도 이것을 바꾸는 게 좋다고 권고를 했지만 고용노동과 반대하는 거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입증 책임을 바꾸는 것이 이 판을 바꾸는 거라 해서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저는 이제 소송을 하면서 사실 법률상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국회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소송에서는 어쨌든 현행법 내에서 이제 해결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을 바꾸는 자는 한번 흔들어라도 보자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판례를 열심히 보다가 혹은 이 업무상 질병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보다가 이런 내용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대법원 판례는 공무상 질병, 그러니까 이제 인재보험법이 아니라 그 공무상 질병에 대한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절차는 같아요. 요건도 같고 공무상 질병에 관한 판례인데 관계는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관점에서 인정은 된다. 그러니까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랑 규범적 인과관계를 마치 다른 것처럼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식의 판례들이 사실 공무상 질병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냥 자세히 읽으면 마치 이것은 의학적 관련성이 아닌 규범적 관련성이야. 그러면 의학적 관련성이랑 규범적 관련성은 뭐가 다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지만 그것이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그것은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러한 원칙을 대부분 여기서 얘기한 게 있어요. 이것을 사법연수원 교재가 어떤 식으로 풀어놓냐면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업무상 대여로 판단의 본질이란 해당 사안을 이 제도를 통해 구제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의학상 원인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본질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착안을 해서 규범적 관련성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법적으로 판단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송에서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환자들이 겁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직업병이라고 하면 의학적인 것 같잖아요. 의사들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 공장 위험해? 어떤 물질이 위험해? 이거는 과학자들이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보건학자들이 판단해야 될 영역인 것 같잖아요. 그 판사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에 약간 주저주저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판사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판례를 보면 결국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라는 말은 판사가
주체적으로 판단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가 있었고, 주법적 판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가령 입증을 우리가 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회사가 자료를 안 내놓는다. 혹은 이 입증 행위를 최초로 면밀하게 했어야 될 국가가 이걸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제자 측 입장에서는 이 작업 환경성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심지어 소송에서도 법원이 달라고 했는데 회사가 자료를 안 냈다. 그러한 원인으로 제자 측에서는 입증을 할 수 없는 상황. 이것까지도 평가를 하는 게 기본적 관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계속했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선언했던 표현은 입증 곤란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 씁니다. 그래서 이 업무환경의 위해성이 왜 입증이 안 되고 있는지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사의 잘못, 국가의 잘못으로 입증이 곤란해져가지고 업무환경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익에 대한 불이익을 제휴자 측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산재보상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러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판단은 주범적으로 법적으로 옳지 않은 판단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해서 질병의 업무관리성 판단이 본진이라는 것이 의학적 자연과학적 판단과는 다르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14페이지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왔는데 졌어요. 결과적으로 졌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느낌이 있잖아요. 판사가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러니까 심정을 막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제가 이제 이기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런데 그 판결문을 보고 더 참담해졌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너무 꽉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표시된 것만 뭐 말씀을 드리면, 유기용계 노출과 연관성이 있다. 연구 결과는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을 수 있죠. 역학 연구라는 게 원래 그러하니까. 또 이게 희귀이다 아닙니까? 아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제시되어야 충분하냐? 그건 사실 판사가 판단하기 나름인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제출했던 그 많은 논문들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그 다음에 원고가 수행한 오퍼레이터를 노출 수준이 낮았다. 이 얘기는 원고가 수행한 작업 공간의 특수성을 무시한 거였어요. 일반적으로 오퍼레이터가 엔지니어보다 노출 수준이 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고가 근무했던 카파 공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았죠. 그거를 그냥 무시했어요. 그다음 2004년 상반기 작업 환경 수사 결과.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말도 안 되는 표예요. 그럼 그 표가 말도 안 된다는 거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내용에 비춰봤을 때 노출 정도가 낮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다음 삼성전자 이 사업에서 근무한 근로자 중 원고만이 유일하게 이동을 나갔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어렵게 찾아낸 피해자가 삼성 그러니까 반도체 라인에서 한 명이고,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 전체로 따지면 또 다른 분들이 있었던 건데 그걸 다 잘라내고 반도체 기흥에서 한 명 이렇게만 얘기하고 다른 피해자들 얼마나 있는데, 그 다음에 원고가 어떤 유해물질에 어떻게 노출됐는지는 알 수 없다. 왜 알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죠. 자, 제가 있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빨리 할게. 예,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시작되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자가성 영화증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거였어요.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역학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런 연구가 있었고 그것이 어떤 뜻입니다. 주로 이제 전문가의 소견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논문 자체를 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번역을 해서 그 원문 그대로를 막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9개를 이렇게 좀 세밀하게 정리했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추가 제보자가 나타났어요. 이 추가 제보자 B는 사실은 이제 이 사건 A가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그 A, B, C 중에 D를 도와주겠다고 나온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다발성경화증 피해자인데 자기가 다발성경화 이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뭔가 효과가 있었던 치료 방법이 있었다. 그걸 알려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온 분이 있어요. 근데 본인도 삼성에서 근무했다라는 말만 듣고 저희는 바로 달려간 거죠.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이분은
뭐 상대 소송을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분인데 설득을 해서 결국 이분의 진술서를 받아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질병 기록이다. 그래 보니까 이제 이분도 20세 초반에 이제 발병을 했고 여러 가지 근무상의 그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넘겨주시고요. 이게 지금 이메일 가는 거죠. 16은 벼 있고 이제 17. 네. 그러니까 이 삼성이 이런 주장을 해왔어요. 다음 그냥 이제 이거 풀어주시죠. 클릭을 2번 해가지고. 네. 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추가 제공자가 아니고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이제까지는 3명이었는데 다른 생각하면 피해자가 1명이 더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피고 측이 삼성에게 질문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재판중에 어떤 질문이냐면 과연 이 3명만 있는지 다른 사람은 또 없는지 질문을 해보세요. 사실 되게 황당한 주장이었어요. 이거는 삼성한테 그렇게 질문한다고 삼성 솔직하게 얘기를 할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근데 갑자기 해보세요. 사실 그러한 식으로 피고 측이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사실대로 보내보자는 거죠. 이게 선부 입장에서 또 거절하기 어렵고 저희도 뭐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항상 거짓말할 겁니다. 이렇게 소송에서 얘기하기 어려워서 그냥 그렇게 됐어요. 피고 측이라는 건 이제 다른 공단 측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단이 네. 삼성에다가 네. 사실조회를 해보자라고 예. 주장을 했고 그게 이제 채택이 돼서 삼성한테 이제 질의가 나간 거예요. 그 삼성한테는 뭔가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그래서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왔냐면 일단 4명밖에 없다. 다른 사람은 없다. 네, 자발성 같은 게 4명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질문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말을 한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누적 근무자 수를 놓고 이 4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 삼성 내에서의 발병률을 조사를 해봤다. 그랬더니 국내 일반 발병률보다 낮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주장을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만약 이게 받아들여지면 이 모든 다국적 소송에서 굉장히 큰 힘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직업역학, 뭐 통계학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제가 봐도 굉장히 허접한 주장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게 그 삼성이 보내온 문구대로거든요. 자, 해당 기간 유병자 4명이라고 했죠. 근데 이 4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LCD 라인에서 근무했고 여성 오퍼레이터며 다 20대에 발병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분자로 놓고 부부에다가 해당 기간 누적 임직원 12만 명을 넣은 거죠. 근데 이 12만 명에다가 온갖 사람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삼성이 제출한 문서만 봐도 구미사업장이 있어요. 구미사업장은 반도체 LCD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휴대폰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넣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사무직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분자 4명이 반도체 LCD 여성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이 분모도 사실 그렇게 설정을 했어야 하죠. 그러면 전체 누적 임직원에 아무리 넓게 잡아도 절반 이상은 사실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유병률이라는 게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사 발병률, 유병률을 산출할 때 이 분모를 너무 크게 잡은 거예요. 그걸 발병률을 줄이기 위해서. 더 큰 문제는 사실 그인데요. 그런 식으로 계산한 자사 발병률을 일반 유병률, 그러니까 이게 발병률, 유병률이 좀 이게 다른 개념인데 유병률과 같아요. 자사 유병률과 우리나라 일반 유병률을 비교를 해놨어요. 그럼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확인된 4명은 다 20대에 발병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20대 유병률과 비교를 해야 돼요. 20대 유병률은 10만 명당 1.4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10만 명 4.6명이라고 비교를 해놓고 이제 나왔거든요. 요컨대 뭐냐면 삼성이 분모를 넓게 잡아가지고 축소를 시켜놓은 그 자사 유병률조차 국내 일반 20대 유병률보다는 높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성의 주장은 역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주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저 분모에 해당하는 누적 인지를 알 수 없었거든요. 삼성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회사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갖고 우리는 이것을 이 문제점을 일단 얘기를 하면서 자 이러한 자료에 비춰갈 때 삼성 내에서의 다반성 영화적 이동률은 이러한 이동률보다 훨씬 높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이제 분석해내는 게 물론 이제 전부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 고려대 보건과학대 김성석 교수님 계시죠? 그분의 도움 받아가지고 자료를 분석을 해서 재판에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이 어떤 게 있었냐면 17페이지 보시면 이제 유해물질을 추가 확인한 게 있었어요. 상부전자 건강연구소의 2014년 연구 자료에 보면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두 가지 연구로부터 이제 유해물질을 추가로 확인을 해서 이제 지정을 했던 건데 이 과정도 사실 조금 재밌어요.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 건강연구소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2010년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2010 반도체 백혈병 문제가 제일 좀 뜨거웠을 때예요. 그때 이제 추정 60분 보도가 나오고 이러면서 제일 많이 알려졌을 때예요. 회사 입장에서 일종의 이제 그 방어를 한다고 이 연구 차린 겁니다. 그래서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민간 회사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사업장의 안전에 대해서 연구하겠다. 그다음에 그 연구 결과를 내죠. 연구를 해봤더니 진짜 역시나 안전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냈는데 그런 연구소에서 낸 연구를 자료를 통해서 사실 추가 물질을 확인했다니까 좀 이상하죠. 그 클릭해주면 네. 이게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이게 어느 쿨에 이런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특강을 하다가 언뜻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삼성전자 건강연구소라는 곳이 있고 삼성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은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다. 라는 얘기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 연구소에서 연구 자료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막 결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인터넷 소통을 했더니 이제 이런 그 자료가 나왔고 클릭 한번 해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홍보점에서 발생하는 부상으로 확인했대요. 그 다음에 반도체 사용 시너의 부정 성분에 대해서도 연구했대요. 그랬더니 역시나 결론은 유해 성분이 없다예요. 그런데 이러한 연구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더 나쁘거든요. 삼성 건강연구소입니다. 근데 이 포토 공정은 이 사건 A가 주로 담당했던 공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너라는 것은 주로 썼던 유통제예요. 그러면 그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연구자들 통해서.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이게 공급 기록을 달라라고 문서성분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내놓은 자료가 어떤 거냐면 클릭해 주세요. 이런 거를 보내왔어요. 이거는 뭐였냐면 산업보건학회에다가 제출한 그 해당 연구의 초록이에요. 이거는 이미 공개된 자료고 우리가 이미 봤던 자료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보고서 원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회사는 이걸 준 거예요. 여기 보면 이쁜 내용 써 있습니다. MSDS산 기재 물질 외 총 37건의 물질을 확인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제까지 확인했던 물질 말고도 37건이 더 있었다. 포토공정에서 발생한 부상 물질.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반도체 사용 시너의 평균 4, 5개 구성성분에 포함되어 있다. 이 역시도 우리가 몰랐던 4, 5개가 있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유해 물질이 아니었다라고 회사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백혈병 문제로 시작해서 보니까 삼성은 유해 물질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어떤 식이면 백혈병 유발 물질이 아니다라는 말을 유해 물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령 백혈병을 일으키는 벤젠이 없으면 유해 물질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주장 자체도 틀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찾고자 하는 건 발암 물질이 아니잖아요. 발암 물질이 아니어도 유해 물질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삼성은 유해 물질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법원에다가 얘기를 하면서 삼성이 내놓지 않을 테니 문서제출 명령을 해달라라고 하겠죠. 재판부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연구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문서제출 명령을 내리지 안 내리기가 어려웠을 거고
삼성 입장에서도 그것을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는 그 물질을 밝힌다 한들 그것이 벤젠, 포르말데이드 같은 그 굉장히 위험하다고 알려진 발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러저러한 이유로 삼성이 이 30종이 뭐고 이그 구성물이 뭔지를 제출했어요. 그 물질은 그 물질 중에는 예상했던 대로 신경 독성이 있는 그런 물질들이 꽤 많이 나왔고요. 우리가 이제 유기용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물질도 그 안에 꽤 많이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이 됐고 넘겨주시면 네. 결론이 종결됐습니다. 이게 2017년 4월이에요. 그 클릭 한번 더 해주세요. 네.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본 건데 앞에 말씀드렸던 ABC 3명이 이 사건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가 다루스경화증 걸려서 다 이제 저랑 같이 소송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처분이 내려진 시기와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이렇게 달라요. C가 맨 처음에 소송을 했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A, B가 처분을 받고 소송을 했어요. 그 사이 소송이 있죠. 클릭 한번 더 해주세요. 네. 소송이 진행된 중에 C가 1심 판결을 받았어요. 2014년 9월달에 패소했어.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2015년 10월 2심 판결이 나왔어요. 또 패소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건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담한 수준의 내용으로 1심 패소 판결이 나왔어요. 사실 여기까지 되게 암울했죠. 그러니까 C가 그 고등법원까지 가서 패소 판결 받은 것이 A의 패소 판결에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보면 B도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 되게 암담했는데 B가 소송이 되게 길어졌어요. 그 2010B의 비소송이 서울행정법원 1심 소송이 그러니까 2013년 5월 그러니까 A랑 같이 픽제기를 한 사건인데 계속 판결이 안 나오고 있다가 2016년 여름에 결론을 종결했어요. 재판부가. 네, 결론 종결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이제 선고기일을 잡았거든요. 근데 그 선고기일을 한 6번 정도로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고가 내일 선고 나올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확인했더니 연기됐고 그게 계속 6번 정도를 받아서 결국 해를 넘겼어요. 그래서 2016년 여름에 결론 종결하고 2017년까지도 안 하고 있다가 2017년 1월에 결론 재개를 하더니 다시 부른 거예요. 저희 변호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C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C가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판단하려고 했다. 근데 C가 판결이 안 나오니까 그냥 자기가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판사가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업장이 다르고 나온 이제 결론이 다른데 C의 판결을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C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오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해 볼 테니 한번 그 최종 변론을 다시 해봐라. 그리고 지금 이제 B 사건 얘기예요. 최종 변론을 다시 해봐라. 그 변론을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2월달에 최종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클릭해 주시면 이겨요. 그러니까 B가 정말 극적으로 처음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LCD 사업장에서 최초 인정 판결이었고 자발생명활증 최초 인정 판결이었어요. 클릭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변론이 종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A 사건의 이제 항소심 판결이잖아요. 어떤 의미가 생겨버리냐면 A가 만약에 지면요 B 사건을 다시 뒤집힐 거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가지고 A, B가 둘 다 지면 결국 C도 진다. 근데 만약에 A가 이기면 B 사건은 유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어쩌면 C도 뒤집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B 사건 1심 이긴 것도 정말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었지만 사실은 A의 항소심 판결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1심에서 이기고 올라온 B 사건도 그 같은 재판부는 아니었지만 둘 다 이제 서울고등법원에 올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종 변론을 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보시면
2017년 4월 25일인데 제가 이제 그 이전에 변론 종결을 하려고 재판장이 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 기회를 더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하니까요 사건이 그렇게 변론을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잡았을 때 이제 제가 준비했던 게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종합준비서면을 내보자. 종합준비서면이라는 게 변호사한테 있으면은 뭐 가끔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제까지 내왔던 서면 뭐 주장했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마지막에 내는 서면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2013년부터 3년 넘게 있었고 뭐 변론 기회만 한 18번 그다음에 증거만 이제 80여 개 있었던 이거를 한 50여 페이지에다가 이제 묶어야 되는 서면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안 그러면 판사가 꼼꼼히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변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그 재판부 입장에서 되게 귀찮아하는 거예요. 최종 변론 그냥 구술로 하고 뭐 끝내기를 바라고 프레젠테이션으로 뭐 변론을 하겠다. 그거는 이제 뭐 그냥 정말 할 때까지 해보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재판부에다가 이 사건 정말 너무 중요하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달라는 걸 어필을 할 수 있으려면 제가 뭐 글재주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근로를 하니까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죠. 넘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종합등기 서면에 냈던 그 서면의 목차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이제 서면을 냈고 이 그 형광 펜칭 부분이 특별히 이제 강조를 하고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이런 내용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차대로 했어요. 제가 이렇게 목차를 잡은 이유는 사실 딱 하나였어요. 이게 판결 목차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제사실에 써있고 뒤에 이제 판단 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면의 목차랑은 조금 달라요. 제가 왜 판결을 따라했냐면 승소 판결을 내리려거든 이대로 판결문 쓰시면 된다는 일종의 서비스를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심증이 물론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답을 생각할 때 지웠던 것 같네. 근데 어떻게 써야 되지? 이 종합교육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갑부증들을 다 일일이 다 나열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최상의 서비스를 한다는 생각으로 종합준비서면을 썼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 이제 프레젠테이션 했던 처음별로 이 상황이 지금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주심 판사가 변론하기 전에 뭐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이제 사건에 관련된 질문인데 그 최종론 불과 며칠 전에 냈던 서면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벌써 읽고 왔구나 좀 놀랐어요. 보통 그렇게 빨리빨리 그 서면을 잘 보거든요. 그래서 저로서 이제 반가웠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보통 한 30분 정도를 잡고 해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아무리 그래도 40분 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집중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주심 판사랑 재판장이. 그래서 약간 이제 제가 업이 된 거죠. 막 말이 살을 붙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말이 막 길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PT가 끝났는데 주심 판사가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럼 원고 측 대리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공장에서 자발성 경화증이 나오면 그게 다 직업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 본심은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의 어떠한 점에 근거해서 직업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제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서 이제 제가 시계를 보니까 제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1시간 넘었더라고요. 제가 그때 사실 좀 놀랐던 게 그렇게 길어지면 사실 재판장이 제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놀라졌을 거잖아요. 근데 재판장이 제지하지 않고 들어줬다. 저는 일단 되게 고마웠어요. 그 재판장한테.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생각이 제가 그때 그 법원에 나오면서 이 당사자였던 소정식 전화해가지고 끝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말 그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정말 다행이었고 판결 기다리는 점들이죠. 네.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겼어요. 승소 판결 받았고 정말
있어서 너무 기뻤죠. 희귀 질환의 그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희귀 질환은 인과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근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고요. 취지랑 목적 이런 걸 따져야 된다.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문구가 그 유해 요인의 상가작용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 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그 개별 물질 노출량이 적다 할지라도 유해성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유해 물질이 서로 간의 작용을 일으켜서 그 유해성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게 반도체 직업병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각각의 유해인자의 노출 양만을 놓고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걸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다가 하급심 판결에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이 사건을 처음으로 유해인의 상가작용을 언급을 한 거예요. 세 번째 문단은 이거는 삼성이 낸 자료를 역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이게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삼성이 왜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불리한 결과를 냈는지 지금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는 잘 썼죠. 인덕들에 관한 얘기. 자, 넘겨주시면 그래서 A가 이겼어요. 2심에서 이게 2017년 5월달에 2심 승소가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 그 대법원까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나왔던 일종 공단의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항소심까지 갔는데 그걸 대법까지 가져갈 때는 공단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례를 대법까지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지침이 있었고 사실 그 지침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많이 이제 막 기자회견하고 막 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확정이 되고 나니까 곧 이어 나온 B도 2심에서 확정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C가 대법 판결이 나왔는데 저는 A, B도 이겨도 C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C는 A, C, D 패널 검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화학물질 취급 자체가 싶으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유해인자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많지 않았던 거는 이분이 물질을 적게 썼기도 했겠지만 은폐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A, B가 이겨도 C는 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2017년 8월 달에 대법 판결이 나왔죠. 넘겨주시면 네.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아니라 결국 C의 대법 판결인데 첨단 산업 분야에서 유해 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이 산재보험 제도가 근로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걸 보호해야 될 현실적 주어적 이유가 있다. 이런 식의 이 내용을 그러니까 판결문 처음에 이제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첨단 산업 분야는 전통적인 산업에 비해서 어떻게 위험하고 위험물질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뿐더러 제대로 이제 법제도적으로 대응하기도 그렇고 그런 식의 특수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제도가 그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굉장히 놀라운 얘기였어요. 대법원 판결문에 이런 말이 써있다니. 그 다음에 이제 희귀질환은 인과관계가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유로 규정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고 세 번째 문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주의 협조 거부나 행정처의 조사 거부. 그러니까 사업주가 은폐했다. 행정처의 삼보원 같은 데가 이제 조사를 엉켰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업무 환경을 확인할 수 없으면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러한 사실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 사실로 고려돼야 된다. 사실 저희는 재판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그 주검적 판단, 입증 곤란이 더 이상 주검적 판단 그 내용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아까 말한 상가장. 그래서 유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누적적으로 작용하는 이게 이제 대법 판시에 같이 나온 내용입니다. 이 판결은 사실 굉장히 놀랍고 중요한 판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판결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고 심판사였던 분이 김재용 대법관이 그래서 판결을 읽으니까 심판사가 화가 나왔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판결문 내용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얼마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막 이런 말이 나와요. 사실 그렇게까지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법원 판결인데. 그래서 그래서 회사가 또 이러이러한 자료를 은폐했다. 그래서 원고로서는 업무 환경에서 알 수 없었고 그러한 사정이 인과관계 판단에 고려되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막 써놨거든요. 대법 판결 내용이 매우 좋았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법리들이 판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줄 거라고 봤고, 역시나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 판결 내용을 이제 그 각 지사에다가 뿌리면서 업무상 불량 판정할 때 뭐 고려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는 그런 현실적인 변화가 있었고, 반올림 사건도 대법 판결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인정된 건이 3건 정도 돼요. 그게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법 판결이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다시 3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 20건이 더 나온 거예요. 불과 한 2년이 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대법 판결이 나오기 전과 후가 반올림 직업병 싸움에서도 소송에 있어서